예, 그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주관하는 언못 언한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 초대 손님은 이렇게 하면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한국인을 꼽으라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화운동이라 해야 될까요? 정대협에서 정에 이어지는 그 30년? 자기 삶의 그 자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윤명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이 방송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하기를 일본 우익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거라고 소개했는데 네. 일본 우익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대사라는 분 한때는 친한파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사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TV에서 정대협 유미양 대표 저를 대고 그 뭐 거의 우익식의 공격을 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들었는데 우익과 또 그런 정치인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정대협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었어요? 아니면 일본에서도 혐한 일본 우익 세력이 거의 정치를 잘하겠잖아요. 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발언권이랄까 네. 지위가 높아지고 네. 일본에서는 좀 뭐 반대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우익 세력들이 좀 더 강해지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우리 저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도 또 유명 그 당시에 뭐 간사 대표하실 때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감시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3월이죠. 그러니까 2020년 3월 20일에 제가 정의연의 이사장을 대표를 그만뒀어요.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바람에. 근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것이 문예춘추라는 일본에. 네, 일본에. 국내보다도 일본이 더 관심을 가졌어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을 보였고 그 문예춘추라는 잡지는 이번에 어떻든 그 여자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 3년 전에 그 여자가 왜 이 여자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라는 것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기사를 써요. 근데 그 문예춘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그 1990년대 초에 할머니들이 인터뷰를 시작하고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그 어떤 증거, 공개 증언을 하자마자 바로 어떤 반응을 보냈냐면은 그 여자들은 매춘부였다. 아주 대표적으로 문예춘추가 그렇게 했고요. 문예춘추가 제가 듣기로 일본 그 어떤 우익의 상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 지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 정도였지. 저희 단체 활동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뭐 공격을 가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 활동이 이제 유엔을 가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시작했던 운동이지만 바로 남북 피해자들이 연대를 시작하고 또 아시아 피해자들의 연대가 시작하고 이게 1992년부터 제가 간사를 하면서부터 그런 연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요 시위를 시작하는 것도 바로 1992년 그때부터였고 그리고 유엔에서 특별 보고관 임명이 되어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여론으로 확산되면 될수록 일본의 우익들의 반응들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고 더 세지고. 주전장, 그렇죠. 주요 전쟁터가 그렇습니다. 한국 국내가 아니라 유엔 국제사회 네. 미국. 네, 그렇게 미국 옹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그렇죠. 가장 제가 좀 무섭게 느꼈던 게 바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 반대를 하자마자 이제 노골적으로 일본의 우익, 한국의 우익, 미국의 정부가 거의 그건 굉장히 큰 협박이죠.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우리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 2015 한일 합의는 미국에게 군사적 개입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발표를 해버린다든가 또 한밀 3국의 동맹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발표를 그 다음에 바로 해버리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환영한다라는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절규하고 있는데 세계가 야 그거 환영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를 피해자들에게 이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압박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거부하면 너희들은 위험해 라고 하는 상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국제화되고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미국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나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우익의 말씀하신 공격이 더 것처럼 심해졌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네. 불가역적으로 네. 그 소녀상도 없애고 네. 그 일본 쪽에서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저 없애고 네. 네. 그래서 그 불가역적인 그 합의로 해서 이제 과거는 끝난 걸로 해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에서만 목소리를 낸 게 우리 아니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렇죠. 정대 네.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하는 정대협을 거죠. 어떻게 좀 뭐 흔한 말로 손을 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충격인 게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하고 저희가 바로 반박 성명서를 내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버이 연합하고 엄마 부대 봉사대 등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은 종북주의다라는 피켓을 쓰고 똑같이 정해진 그 피켓을 들고 와서 데모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산케이 일본 산케이 신문에 어떻게 나냐면은 정대협의 실체가 궁금하다. 그들은 종북주의다라고 하는 간첩 뭐 등등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미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윤미향의 남편은 누구고 뭐 누구고 하면서 이건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정대협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앵벌이 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위안부 합의로 이제 과거사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예? 그게 사실 그게 안 된 게 그 당시에도 국민 여론의 반대율이 훨씬 높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국민을 높았고 네. 시간이 갈수록 반대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폐기하라 했거든요. 네. 그 어떤 개인이나 뭐 어떤 단체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또 그 김을동 의원 이분들도 수요시에 다 참석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 연대 회의를 할 때 때로는 이제 일본의 국회의원들하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연대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국회의원들 모시고 갈 때 여야를 모두 모시고 갔어요. 그럴 때도 여당 그때 당시 여당이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일대 함께 동행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이 같은 어떤 민족의 문제, 또 역사의 아픔의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 문제고, 평화의 문제고요. 그렇죠. 인권과 전쟁 평화의 범죄에 대한 그렇습니다. 어떤 그걸로 다 똑같이 했는데 그럼요. 2015 한일 합의라는 그들이 말하는 국익, 미국이 개입되고 한밀 군사 동맹이 개입되면서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과거사 때문에 잘 안 된다. 바로 한일 그거였어요. 삐걱된다. 네. 삐걱대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다. 네. 징용 뭐 이것도 있었지만 네. 위안부 문제의 핵심에는 윤미향과 정대협이 있더라.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었는데 정치가 국현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일본에서 더 먼저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네, 네. 일본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 그 문예춘치가 보도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막 요미우리 신문 또 일본의 보수적인 잡지들이 신문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왜 저 여자가 국회의원이 돼야 그렇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신문들 조선일보가 받아서 쓰고 근데 저는 조선일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선일보가 그 일본에서 요의 주시하는 비례후보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7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가 갑자기 제목을 바꿨다가 그날 밤에 기사를 썼던 그날 밤에 그 기사를 삭제해 버리는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기자를 삭제했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상하더라고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윤미향이 국회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걱정이 많다. 네. 싫다 이거죠. 네. 라는 분위기를 도쿄 특파원이 조선일보 썼는데 네. 제목을 바꾸더니 네.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네. 어떤 설명도 없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이미 그때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준비되고 있었고 자. 이 기사가 혹시나 그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들의 우려가 있어서 그 기사를 삭제했을까? 왜냐면 기자에게 제가 들었거든요. 기자에게 자기가 썼던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들었거든요. 포탈에서도 내려지고. 그거는 한일 관계에 또 위안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가 그건 뭐 네. 누가 항의할 것도 아니 내 명예를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뭐 팩트 틀렸다든지 뭐 내 개인의 명예를 뭐 훼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본에서 난 신문에 그 그럼요. 기사를 그렇게 그대로 옮겼는데. 옮긴 건데 그거를 삭제해 버리는 거 좀 이상한 자. 거죠.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다가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네. 뜬금없이
왜 인터뷰를 하셨지? 라고 하는데 또 넓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저랑 한 2시간 통화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쓴 윤미향과 나비의 꿈에 그거를 담기는 했는데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의 요구는 그거였어요. 국회의원 후보 그만둬라. 이미 조선일보와 또 그 경제신문들이 막 저를 공격을 하고 있을 때였고 더불어시민당 그 당사 앞에는 그 이 트럭을 끌고 온 어떤 할아버지들이 또 데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윤미향은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용해서 정치를 했다 등등 하면서 후보를 사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일본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그러니까 일본 때였거든요. 우익들이 네. 윤미향이 국회의원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사실 이용수 할머니도 그 전에 좀 잠깐 국회의원 해보려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19대 때 저희가 지금 하기로 했었는데 21대잖아요. 근데 19대 때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는데 되지 일관되게 않았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 그런 일관되게 가는 게 윤미향은 국회의원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위안부 문제가 한국 국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게 더 싫었던 거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의 주시하는 네. 비례 후보 7번이라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냈다가 마치 정말 일본이 그렇게 요의 주시하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요의 주시한다라는 것처럼 기사가 읽혔거든요. 그때 당시 저에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또 공격하겠구나라는 예상을 갖게 만드는 기사였어요. 그 기사 제목은. 그런데 그 기사를 삭제를 해서 뭔가 또 계속 되고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사실 그래서 했죠. 이용수 할머니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사실 큰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 안에 별거 없고 국회의원 하지 마라. 네, 그거였어요. 하나는 나도 그 지금까지 위안부 이 문제에 나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 네. 예?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열심히 하고 알아달라. 네. 이런 것에 나오는 게 수요 집회에 나가면 어린애들이 와서 뭐 예를 들면 코 묻은 뭐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내고 그러는데 네. 그 돈이 나한테 쓰이지 않더라. 응? 그 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 뭐 밥 한 끼 사달라고 해도 밥 안 사주더라. 근데 그 뭐 벽시계 사달라고 했는데 벽시계 안 사주더라. 근데 사실 좀 상식에 맞지 않죠. 밥 한 끼 안 사드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모르시는 뭐냐면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네. 그 어떤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어떤 구호단체나 복지단체입니까? 아니죠.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처음에 정대협이 발족할 때는 1990년 11월 16일이었어요. 그때는 피해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90년에 발족이 될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기여하고 피해자들이 해결한다는 건 이제 네. 이거를 드러내서 알리고 네, 일본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 공식적인 그 인정과 사죄와 사과, 배상을 받아내고 네.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한다. 그렇죠. 이것이 정대협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정관에 정해진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달에 내가 피해자였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피해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의 하나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정관의 목적에.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인권 옹호 단체이다. 물론 그 속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배상이 복지단체, 아니라 네. 배상 받아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 그 어떤 일제의 전쟁 범죄를 알리고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구호 단체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월드 비전이라든가 또 위안부 운동에 있어서 나눔의 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나눔의 집하고는 다르죠. 나눔의 집은 복지법인이에요. 별개죠. 거기는, 네, 별개입니다. 정대협하고 다른. 거기는 복지법인, 우리는 사단법인, 주체도 거기는 불교 조계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종교 그 아래
복지법인이고요. 저희는 37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발족한 사단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 주체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고 전적으로 다른 거죠. 그 나눔의 집에는 나눔의 집에 입소해 있는 11분 혹은 뭐 7분 지금은 또 몇 분 안 되지만 그 할머니들을 그 나눔의 집의 시설에 모시고 일종의 양로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이 아니고 일종의 시민단체예요. 다른 시민단체들. 일본군 위안부 어떻게 문제 보면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역사 문제를 다루는. 그렇습니다. 역사와 과거사 인권 문제를 문제를 다루는. 다루는. 그래서 그 역사와 과거사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맞습니다. 평화 운동을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단체에 들어오는 돈은 공익법인,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은 목적에 맞게 기금을 모으고 네.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그 후원을 받든지 모금을 하고 네.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를테면 이런 평화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하겠다고 돈을 모금을 했는데 네. 그거 갖고 할머니들 뭐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물론 그 저희의 그 정관의 목적이 그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이제 그게 최종 몇 가지 활동을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 속에 그러니까 정관의 목적은 그렇게 돼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첫 번째,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 그리고 아시아 피해자들과 연대를 만들어내는 운동. 또 하나는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 여성 인권 운동으로 이것을 확산하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그래서 만드는데요. 나비기금을 통해서 전시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운동. 다른 하나는 생존자 복지 사업.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자의 복지는 그냥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은 힘들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92년도인가요? 네. 그 일단 김학성 할머니가 이제 내가 위안부다. 네. 라고 하신 뒤로 이제 공개하신 다음에 네. 한 분, 두 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한 240명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어렵게 신고를 사신 했어요. 분들이죠. 네, 그랬습니다. 과거가 그렇고 굉장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신 어려웠어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또 했던 게 뭐냐면 지원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정대에 만든 건 알지만 국가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만들었죠. 이 법을 만들려고 주도하고 했던 게 정대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도해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 판단을 했어요. 하나는 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민간 단체의 그러니까 피해자들 전국 각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구성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 지역이 피해자 함께 운동을 해나가고 또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일종의 그 결혼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자매 결혼하듯이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운동들. 정력 운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 근데 사실은 피해자들이 정부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혼자 살고 연로하면 반찬 같은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혼자 해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사회가 달라지면서 그런 의료복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적 기관들이 또 피해자들을 지원하게끔 하는 그런 세 가지 맥락에서 지원법이 생기면서 지원됐죠. 사실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죠. 어떻게 우리 네. 역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또 생계를 돌봐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경제적 물질적인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신적인 것도 운동을 있어야 하는 되는 거죠. 거고 네. 또 대개는 어떤 비극적인 이 과거 때문에 네. 가족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럼 가끔 누가 찾아가 봐서 잘 지내시는 봐야 되고 이런 정신적인 비물질적인 그런 활동도 중요하고 네. 정대비 그런 걸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게 하는 것도 했지만 정대협이 직접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동안 저희가 큰 모금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3번을 했구나. 1992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피해자들 신고하신 분들을 1992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처음으로 할머니들을 서울에 모셔서 모임을 했는데 대부분 가장 절박한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모금을 해서 그때 신고하셨던 약 50여 분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250만 원씩 모금한 금액에 250만 원씩을 드리고 그때는 불교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정대협의 회원단체였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기거할 곳이 필요하다 한다. 그때 그 불교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에서 그럼 우리가 모금을 해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나눔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운동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역시 이것을 법적 배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95년도에 무라야마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린 법적 배상할 수 없다. 대신에 아시아 피해자들이 가난하니까 민간 모금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모두가 들고 일어났죠.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뭐 그런 위로금 받으려고 지금까지 싸운 게 아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피해자들이 법적 배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경제적인 그런 토대가 좀 이루어져야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일본이 4,300만 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금을 해서. 저게 모금을 해서 그와 똑같은 돈을 드리자. 위로금은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는 배상을 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 모금을 거의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인 시절에 저희가 요청해서 저희가 모금한 거 더하기 정부가 세금에서 더해서 일반 예산에서 더해서 4,300만 원을 그대로 드렸어요. 할머니들 생활비가 지급되는 통장으로. 그러니까 정대협은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는 10원도. 운영비로도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다 아시겠지만 2015년 한일 합의가 있고 나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돈을 10억 엔을 넣어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드리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또 할머니들이 우리는 1,000억을 줘도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모금을 해서 저희가 1억을 드린 거죠.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피해자들도 그렇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네. 이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배송만 해줘라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우리 김복동 할머니나 기로 할머니 같으면 이건 내 인권이고 내 명예에 관한 문제고 그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 일본 정부가 그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게 내 명예를 회복하는 거다. 예? 네. 나는 그걸 원한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또 이 운동을 끌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정대협이 그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돌봐드리고 하는 복지기관이었으면 일본이 왜 미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억에도 10억에도 딱 주고 돈을 해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그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이 저는 이제 언론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활동을 다 공개적으로 했고 페이스북에 저는 일일이 다 보고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할머니들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서 때로는 내복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금강산에 인권 캠프를 가기도 하고 제주도 안면도 등을 1박 2일 모시고 다니면서 할머니들이 어떻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수없이 진행을 했는데 그런 건 보도가 안 되고 맨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막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는 이것만 보이니까 저 단체는 반일을 선동하는 단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일본 우익에서부터 주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로 저도 제 자가용이 제 승용차를 정대업하면서 세대를 갈아 먹었는데 주말마다 아니면 주말에 못 가더라도 전국에 240명의 피해자들이 등록을 했다가 돌아가시고 전국과 제주도 빼고 강원도 빼고 피해자들 다 살아계셨으니까 저희 실무자들 5명이 2명 나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방문하고 위로하고 하는 활동들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우황청심환, 뭐 파스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오리고기 달라고 하면 오리고기를 보내기도 하고 수요시 끝나면 늘 오신 할머니들 모시고 근처 식당 예약했다가 식당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점심 한 끼라도
또 따뜻하게 대접해서 할머니들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늘 할머니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할머니 방문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그냥 와.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할머니들. 그냥 와 해도 뭔가 가져오길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또 할머니가 원하는 뭔가를 사서 갖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머니들 복지 활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만 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복지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정서적인 뭐 돈으로 되는 게 안정성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언론 윤리의 거의 그 1조 같은 ABC가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보도를 할 때는 그 국민들이 뉴스 시청자나 독자들이 그 사안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거든요. 아, 네.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언론에? 윤리. 아, 그런 게 언론 있습니까? 윤리가 MBC만 아니고 조선일보도 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저희가 보도할 때는 너무 새롭네요.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앞뒤 전후 사정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 쏙 빼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해드린 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돈은 걷어가는데 나를 왜 안 쓰더라 라는 말만 싹 빼는 거죠. 싹 빼가면 저 단체가 저 사람이 불쌍한 할머니를 앞세워서 앵벌이 했나? 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2020년 3년 전에 그때 네. 저에게 붙여진 그 프레임이었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이용수 할머니가 30년을 속았다. 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죠. 그 정대비 어떤 단체고 무슨 일을 하고 네. 이렇게 알았으면 그러니까 네.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언론이 네. 알리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네. 프레임을 씌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방식이 또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다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보수 언론이 기사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걸 가지고 보수 정치권이 공격을 해요. 그럼 그걸 받아서 다시 보수 언론이 기사를 써요. 그럼 다음에 보수 유튜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말 아무도 안 해요. 위안부 앵벌이 윤미향. 위안부 앵벌이 윤미향. 할머니들 이용해서 사기친 윤미향. 뭐. 이게 조선일보가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기사에 이렇게 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30여 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만큼 당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에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폭로했다.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은 그러니까 위헌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했다. 속을 만큼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틀 간격, 3일 간격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요게 이제 앵벌이 프레임을 씌운 거죠. 네. 앵벌이 프레임을 씌우면은 다른 언론사들이 따라오고 네. 유튜버들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공방화하고 그러면은 그걸 또 기사로 쓰고 그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고발을 하고 네. 그럼 그걸 또 기사로 쓰고 네. 고발했으니까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네. 그걸 또 기사로 쓰고 네. 계속 확대 재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찾아보니 없어요. 위안부 후원금 모아서 딸 유학을 보냈다라든가 뭐 무슨 또 사실은 안성 힐링센터를 매입한 그러니까 매입한 것도 그렇죠. 뭐 거기 어마한 뭔가 윤미향이 돈을 해먹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든가 또 심지어는 제가 기자들에게 전화를 받은 내용 중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소녀상을 세우고 나서 너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했느냐. 소녀상을 제가 짓습니까? 제가 만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울 때도 우리가 모금을 해서 수요시에 오시는 분들이 1,000원씩 내서 모두가 다 소녀상 추진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시 오시는 분들이 1,000원씩을 내서 그 소녀상 세우는 제작 비용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드린 거죠. 작가에게. 그럼 작가는 또 그걸 가지고 소녀상을 제작한 거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지역의 단체들이 소녀상 작가하고 연결해서 그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고 저희는 운동만 열심히 한 거고 거기에 무슨 10원도 저희가 이윤을 보거나 정대협이 이윤을 보거나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또 홍보를 하거나 한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소녀상을 세우고 윤미향 건 또 돈 다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실제로 질문하는 그러니까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는 게 틀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너무 무서워요. 사회가 그러니- 그런 기자들의 그래서 눈에 낙인을 찍는 따라서 겁니다. 이게 마녀. 네. 돌을 던져라 하고 이제 프레임 몰고 하는 그런 건데 거죠.
또 이게 하나가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를 계속 앞세웁니다. 검찰도 그렇고 계속 언론도 이거는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한 거야. 네, 네. 이용수 그건 뭐냐면 그 정대비나 윤미향 입장에서는 이용수 할머니하고 어렵습니다. 싸우는 게 인간적으로 설령 이용수 할머니가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을지라도 막 바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할머니 틀렸어요.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 파고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야비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언론이 자기들 어떤 목적인지는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한 거, 다시 이용한 거, 그건 정말 악랄하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게 네. 이용수 할머니 어렸을 때 끌려가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네. 또 힘들게 사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어렵게 자기 과거를 드러내고 그럼요. 한 분이에요. 제가 근데 신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여기저기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어떤 뭐 욕심이 좀 있으시다 할까요? 뭐 좀 근데 할머니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그 유인해서 이런 얘기 좀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 그렇게 유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표현이 글쎄, 할머니를 네. 악용한 거죠. 근데 피해자를 이제- 악용한 거죠.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할머니와 저의 시작은 그 국회의원 그만두고 운동해라는 거였어요. 이거 해결하고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언론이 기사를 쓰니까 할머니도 깜짝 놀란 거죠. 유미양에게 이런 게 있었나? 거꾸로 할머니도. 기사를 통해서 할머니는 기자회견 통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윤미향이 왜 배신하고 거기 갔느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기사로 나온 거 보니까 뭐 앵벌이 실제로 모금을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용수는 거꾸로 기사를 보고 다시 뭔가를 프레임대로 할머니가 시각을 갖게 되고 또 배신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용수 할머니 좀 이런 이용한 생각이 거죠. 좀 들기도 하고요. 이용사는 이용해서 어떤 정답이라는 단체가 할머니를 앞세워서 앵벌이 돈을 모아서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기자회견 회계 시작이 부정. 됐으니까. 그걸 뭐라 한 거죠. 네.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그 나중에 뭐 반일 비즈니스니 뭐 이렇게 가지고 네, 그 네. 프레임을 씌우는데 네. 자,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나서는 그게 계속 이어지려면 계속 목을 또 던져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나오고 이랬던 게 뭐냐면 하룻밤 술값 3,300만 원. 그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건 충격적이었고 제가 당시에 기사를 일일이 볼 수도 없었어요. 워낙 하루에 기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다 대응할 수도 없었고 조금 대응하면 그게 또 낚싯밥이 되어서 또 다른 기사가 나오고 기사가 나와서 그래 기사가 터져 나올 때 그럼 다 터져 나와봐라. 그때 내가 대응해야 되겠다. 지금 하나하나 하다면은 오히려 더 기사를 더 생산하는데 내가 기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사실 하게 됐더랬어요.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 대응을 안 해? 라고 생각했을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는 몇 번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거나 TV에 나가거나 또 어떤 좀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자에게 예를 들면 제 딸의 그 학비,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줬더니 그게 그냥 돌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했던 기자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를테면 정의연 하룻밤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하룻밤에 3,300만 이러는 게 사실은 그 이런 비영리 단체는 다 회계를 공시를 등록할 하잖아요. 때, 네, 공시를 공시할 때, 하는데 네. 거기에 몇만 원짜리도 있고 뭐 소액 그 영수증을 다 일일이 하면 번거로우니까 줄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게 모아서 네. 그 중에 네, 대표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300만 원에는 100건이든 200건, 300건 그게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홍보 사업비로 쓴 예. 그런 그 비용이 다 모아져 예, 있는 예. 것인데 그 제목 딱 하나 따고 해서 하룻밤 술값 3,300원 그러면 그 술집에서 하룻밤에 그만큼 쓴 것처럼. 저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웠어요. 근데 기사가 그냥 아니, 사람들이 무슨- 믿죠. 무슨 하룻밤에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더라니까요. 여성들과 뭐가 어떻게 술값을 근데 이어지는 게 할머니를 앞세워서 모금해 놓고 할머니한테 벽시계도 안 사주고 밥 한 끼도 안 사줘갖고 그 돈 어떻게 썼니? 하니까 그래서 니들 이렇게 하룻밤 술값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자꾸 이를테면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부도덕한 집단으로. 근데 네. 그게 네. 기자들이 딸이 취재한 것도 무슨 제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네. 인터넷 공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숫자가 있거든요. 네.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래. 네,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룻밤에 다 그 쓴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그 기사를 썼던 기자하고
정의연의 그 운영국장,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한 운영국장이 그 설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그렇게 썼다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정대협의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거는 그냥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인 거였고 아예 쓰려고 하는 그 작정은 처음부터 애초로 정해져 있었구나. 프레임을 짜놓고 맞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해명해서 기사를 정정하든 말든 정정해도 사람들은 처음에 기사대로 그대로 인식하고 각인이 되어서 정정한다고 해도 네, 소용이 없는 한 달, 거죠. 두 달 지났는데 하면 사람들은 기억도 못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는 더군다나 그 수요시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동전 모은 돈으로 하룻밤에 3천만 원 술값을 냈나 또 딸 유학 자금을 냈나 이렇게 되니까 천하의 나쁜 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국민 시청자와 독재들에게 자꾸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부도덕한 거 봐봐. 하루에 술값이 3천만 원이래. 그런 거죠. 야, 이제 보게 만드는 네. 거죠. 근데 이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집이 그렇게 많으세요? 집 부자세요? 정말 곽상도 의원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이름을 붙여낸 건 집 대단한데요. 5채를 네. 현금으로 샀다. 네. 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현금으로 집을 5채씩이나? 근데 이제 미리 설명 좀 해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신혼집을 전세에서 조금씩 옮겼어요. 조금씩 보태서. 네. 수원 메탄동이고 어디 수원에 있는 처음에는 빌라를 저기 저 소화동에 전셋집에서 시작을 해서 빌라를 어떻게 네. 모아서 이렇게 네. 옮겨가고 팔고 옮겨가고 그러니까 3번 이사를 한 거예요. 그게 세 채가 있고 그게 그게 세 세 채가 채야. 됐어.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진짜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 산 집이지. 거야. 네, 아버지의 평생의 노동의 대가로 예. 산. 그 시어머니 하나의 그 시가지에 산 것도 네. 그건데 제가 합쳐서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집, 시댁은 집.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평생 노동을 하고 살았지만 딱 그 집 하나 있었어요. 뭐 재산도 별로 없고 그 6층짜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러나 3층에 사는 그 아파트. 그 딱 아파트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 시댁 집,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신혼 때부터 옮겨 다닌 3번의 이사. 그게 5채로 돼서 이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곽상도 의원이 너무 나쁜 거죠. 괴벨스 곽상도만 아니라 언론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괴벨스님도 그랬다 그래요. 1%의 그 사실과 99%의 거짓이 잘 섞어야지 훨씬 파괴력이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배상받나요? 정말로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지만 평생 땅을 가지고 돈을 뭐라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뭔가 네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그리고 막 쪼들리지만 않으면 더 가지려고도 하지 말아라. 평생 이 신조로 살고 있는데 별거로 다 그 음해를 당하잖아요. 천하의 못된 년이 된 거죠. 근데 또 그게 뭐냐면 곽상도라는 사람이 저격수를 저격수를 하면서 이제 네. 기자들한테 이제 윤명이 집을 샀는데 대출이 없더라. 네. 현금을 샀더니 그거죠. 대출이 없더라 보니까 등기부를 보면 그 근저당 같은 게 있으니까 대출 없는 거 봐서 현금으로 샀다. 현금 왜 이렇게 많지? 혹시 그 수입집에서 그런 거죠. 현금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마침 또 그렇게 공교롭게도 보는 거죠. 말이야. 첫 집을 샀을 한 1년 전인가? 2년인가 뭐 이때 2년에 모금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금 활동이 했고, 있었어요. 네. 92년에 모금을 모금을 했고 해서 그 후에 집을 샀는데 93년에 남편이 감옥 간 다음에 그 집을 샀으니까 94년경에 샀나 보네요. 흔히 말하는 뇌피셜로 네. 봐봐 대출 없잖아 현금이잖아 네. 그 1년 전에 모금 활동했잖아 네. 그건 어디 나오겠어 하고 툭 던지면 기자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 쓰는 소설 쓰는 거죠. 받아 쓰는 거죠. 1%집 샀다는 1%의 사실에다가 네. 2% 되겠구나 대출 없는 거 거기다 모금이 있었대 뭐가 있었대 뭐 이렇게 하나 하게 되면 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또 돌 던지죠. 그렇죠. 마녀한테 돌 던지죠. 네. 저는. 그럴 때가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요. 뭐 내가 항변한다고 너 들어주지도 않아. 뭔가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저 기자들이 뭔가 홀려서 집단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다. 한 사람이 앞에 누군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뭔가 영 같았어요. 제가 약간 그런 집단이 하나 있고 뭔가 있어. 여기 이 사람이 가는 대로 회오리 바람처럼 막 몰려다니는 느낌? 이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느껴졌어요. 여기에 내가 개입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를 찾아서 92년도에 저희 신혼을 했던 전세 1,500만 원에서 쭉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감옥 가서 친정에 쏙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정기예금을 들어서 1년에 이자가 얼마 불었고 2년에 이자가 얼마 불었고 그리고 거기에 빌라 19평인가 18평인가 그 빌라를 살 때 2천만 원 무이자 융자가 있었거든요. 그 융자에 그동안 정기예금 한 거 월급 좀 모았던 거 해서 4,200만 원에 그 빌라를 샀고 근데 팔 때 그게 빌라는 사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사는 순간 뭐 떨어진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할 때 또 어떻게 해서 여동생이 얼마를 와 그걸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좀 제가 바보가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걱정해줘도 혹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네. 거 아니야? 날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 얘기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혼자서 제 계좌 막 은행에 가가지고 몇 년치 혹시 될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 뜯어고 그럴 때면 은행 다 알잖아요. 워낙 세상에 도배를 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확인해 나가고 결국은 다 무혐의 됐잖아요. 사람의 그 정신을 쏙 빼놓는 게 아까 얘기하는 하룻밤 술값, 그다음에 현금으로 집 5채, 뭐 그러더니 안성쉼터 뭐 이걸 또 어떻게 했다. 안성쉼터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나는데요. 조선일보가 저런 게 있었죠. 윤미향이 즐기던 술상에는 일본 가자가 할머니 쉼터에서 술판.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소스가 제 윤 의원님 페이스북이죠. 네,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운동에 연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수요시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직접 일부러 다른 여행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활동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요. 올 때마다 그 일본 과자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 오세요. 또 내복 같은 거 뭐 등등을 해서 할머니들이 선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과자들을 거기 워크샵 정대업 이제 우리 저 활동가들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에 활동들을 또 세우기도 하고 또 어쨌든 빠듯한 살림살이였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모금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토론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일본 과자랑 내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죠. 할머니 쉼터에 이제 그 수련회처럼 가서 아니 회의 끝내고 이제 그 과자하고 좀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일본 반일이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그 어떤 의도가 뭐냐면 네. 너 반일 운동하면서 일본 과자는 좋아하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건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허위 의식이라고 만들어가려는 네. 거죠. 사실은 쟤네들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지. 쟤들도 일본 좋아해. 예? 심지어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책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늘 수요일만 되면 일본 우익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9시에 저희가 출근하면 딱 전화해서 오늘 저 영어로 서툰 영어로 얘기를 해요. 수요 시위 중단하라.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을 자기 정오한다라는 건 너희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I like Japan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대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만 가면 저희가 일본에서 수도 없이 오래도록 연대하고 활동하는 정말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연대했고 일본 대사관 앞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수요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반일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를 쓰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누구를 반대한다라든가 또 혹은 누구를 혐오한다라든가 이런 표현보다는 뭐 희망, 평화, 인권 또 연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 그 거리를 우리가 평화로라고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일이라 하는 건 사실은 2015 한일합의 이후에 또 일본이 경제 헌법 대법원에서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일본 정부가 바로 경제 무역 보복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온 한국 사회를 반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만들어졌지 저희 운동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자들은 정대협 운동 자체를 반일 운동인데 일본을 반대하면서 너 일본 과자 먹어? 일본 과자 먹으면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예전에 저거 반미 운동하면서 왜 아메리카노 마시네 햄버거 먹냐 뭐 이런 유치하잖아요. 반미하면서 어? 그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반미하면서 딸을 미국으로 유학 윤미향한테 보냈다.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기 뭐 반일도 있고 반일하면서 뭐 일본 네. 과자 뭐 이런 것도 네. 이중적인 이런 것도 있고 네. 반미도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저 남편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데
조작은 날아가 버리고 네. 간첩 사건만 남아서 간첩 사건에 엮였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종북이에요. 네. 종북이니까 반미야. 네. 반미인데 딸은 또 미국으로 갔어? 네. 미국 그러니까 그지. 저는 그 문제 또 기자들의 그 취재 행태 예를 들면 제 딸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딸 얘기를 들으니까 약 50명 정도가 기자들이 몰려다녔다거든요. 미국에. 네, 몰려가서 제 딸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차를 뭘 먹고 다니고 있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학교를 쑤시고 다니고 학교에서 그건 사생활이니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 유학생 사회 그리고 동포 사회를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 그냥 사람들에게 쟤는 윤미향의 딸 이게 이미 다 드러났고 막 캐묻다가 걔는 기숙사에 살았고 차 없어서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녔는데요. 아 그래? 시시하네. 그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행태를 어떻게 기자들이 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 비상식구에서 한번 모신 건데요. 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셔야 돼. 네. 하나 뭐냐면 기론옥 할머니에 대해서. 네. 우리 하나하죠. 사랑하는 기론옥 네. 할머니. 우리 사랑하는 기론옥 할머니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뭐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윤미향에게 끌려다니면서 노래도 강요당하고 그래서 학대도 하고 그리고 기부도 강제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 검찰이 흘린 대로 기사를 썼잖아요. 받아쓰기 했잖아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언론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씀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기론옥 할머니가 사실은 1998년에 신고를 했고 2002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다 알잖아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유엔을 다니고 미국을 다니고 호주 그분이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저기 독일. 기론옥 할머니는 인권평화운동가라는 그 타이틀 이름 붙여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냥 평화하면 기론옥이었어요. 그런데 정대협 민명에게 끌려다니면서 돈을 뜯겼다 그러면 이거는 기론옥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건 그런 할머니 명예훼손입니다. 아니에요. 네, 그건 명예훼손이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 이 피해자들은 그런 대상에 불과하다는 윤명 죽이려고 인식을 하다가 기론옥 할머니라는 그 진짜 훌륭한 분 정말 훌륭한 명예훼손하는 거고 분이십니다. 진짜 그 나쁜 짓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훌륭한 되는 거고. 분이시고요. 또 하나가 손영미 소장. 네. 우리 손영미 소장님이 2020년 6월 6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사실은 그 검사가 우리 손영미 소장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 알았지만 6월 5일에 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6월 6일 아침에 분명히 저하고 통화할 때도 소장님 힘내서 견딥시다, 버팁시다. 나중에는 우리 웃으면서 오늘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버틸 때니까 소장님도 버팁시다. 라고 했을 때만 해도 대표님 제가 좀 실컷 울다 가면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손영미 소장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분이고 그 손영미 소장 같은 분의 어떤 낙인을 찍는 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역사. 저는 미안합니다. 우리 기자님들에게 언론과 검찰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번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대표님 무서워요. 24시간 그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어느 순간 그 유리창에 앞집에 맨션의 유리창에 딱 비쳐서 그 빛이 번쩍하는데 총을 겨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너무 무섭다고.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잘 견디시라고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손영미 소장님이 죽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 손영미 소장의 죽음에 제가 마치 배후에 있는 것처럼 호도했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충격적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언론이 윤미향 손영미 소장을 죽인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게 달라지지 않으면 네. 언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얘기는 밤새 들어도 아마 다 못할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윤미향과 정대에 대한 마녀 사냥은 단순한 마녀 사냥이 아니고요. 역사에 대한 마녀 사냥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를 손절하라. 윤미향을 손절하라가 아니라 과거를 손절하라. 과거를 잊으라고 해요. 그 얘기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한국에는 90만 명이 넘는 언론인이 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는 펜은 펜이 아니다. 칼이다. 피해자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 도구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간 조선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 정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미향 궁금한 거는 이 책 보시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할까요? 네. 그동안에 제가 쓴 책이 25년간 수요일, 20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우리 운동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 역사적인 이야기 사실. 근데 이 지난 3년 전 제가 사건을 겪으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 제 진심을 아는 것은 곧 그동안 손영민 소장님이나 저와 함께 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진심을 또 알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운동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할머니들의 그 뜻을, 고귀한 뜻을 함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머니들과 만났고 할머니들과 알콩달콩 사랑을 했는지, 여기에는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할머니가 사셨는지 다시 한번 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윤미향과 나비의 꿈, 이 책을 모두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인쇄 전액은 전부는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라든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그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10명씩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한다라든가 하는 그 김복동의 희망에 이 인쇄 전액을 기부를 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송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소송비로 좀 쓰시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활동비를 받고 정대협에서 일을 했고요. 제 공적인 활동을 이 책에 담았기 때문에 역시 이 책의 인쇄는 그렇게 할머니들의 뜻을 살리는 데 전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금요일인데요. 저녁 6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미향과 나비의 꿈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함께 와주시면, 저는 유명 그런 정치인이 아니어서 손님들이 많이 안 올까 봐 좀 걱정인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러면 이 책은 윤미향 개인의 에세이가 아닙니다. 이 책은 언론이 알려주지 않은 얘기, 언론이 왜곡한 얘기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때 내가 속았구나. 언론이 우리를 속였구나. 왜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갔지? 하는 의문,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언론을 이해하는 좋은 교재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